오늘 아침 일라디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 물가 얘기할 때 종종 등장하는데요. 요즘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최근에 유류세 20% 인하 소식이 들리긴 합니다만 갖가지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죠. 또 이달 중순 들어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채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잎채소는 잎이 외부로 노출돼 있어서 한파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데요. 양상추가 없는 햄버거까지 등장하면서 김장철을 앞둔 소비자들은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자연재해로 농민들의 노력이 사라져버렸다는 점이죠. 한 해 정성 들인 농사가 엉망이 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지원 대책이 시급한 상태인데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더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9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수산물이자 이젠 세계인이 사랑하는 인기 드라마 제목에 등장하게 됐죠. 국내에서 울릉도, 속초 근해에서 많이 잡히는데요. 쫄깃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이것은 오징어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 5636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1631, 6514번을 비롯한 17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또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 농촌은 수확기입니다. 벼베는 콤바인이 해가 지도록 논을 가로지르면서 작업하고 있고요. 김장철에 쓸 배추도 수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또 농작물의 품목에 따라서 풍성해야 할 수확기에 농촌 들녘이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달만 해도 기온차가 커서 강원도 고랭지 지역은 영상 10도였던 일평균 기온이 하루새 영하 7도로 떨어져서 한파 피해가 있었고요. 안성, 강릉, 제천 일부 지역의 농작물 우박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수산 이슈, 올가을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전국 피해 실태, 또 대책, 과제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수확기여서 조금 힘이 나셔야 할 텐데 농촌 지역의 자연재해 피해 면적이 아주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농업은 기후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인데요.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농촌의 자연재해 피해 현장이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달만 해도 한파가 닥쳐서 농작물 냉해가 속출했는데요. 하루새 영하로 떨어진 기온에 강원도 중고랭지 지역에선 양상추가 얼어붙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양상추 작황이 완전히 무너지다 보니까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양상추를 구하는 것도 또 값도 올랐습니다. 그 여파로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양상추 없는 햄버거가 등장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마트나 편의점 샐러드 상품들도 하나둘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네. 냉해 피해를 입은 지역, 강원도에 한정된 건 아니었죠? 예, 이번 냉해 피해는 강원도의 중고랭지 농작물에만 생긴 것이 아니라 남쪽 지역 영호남을 가릴 것 없이 냉해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강원도 상황 설명드리면 이 강원 영서 지역의 중고랭지는 영상 10도씨 이상이었던 일 최저 기온이 지난 16일 영하 7도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규모 냉해가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 강원 영서 지역 중고랭지에는 양상추뿐만이 아니라 배추와 무 이런 농작물들도 재배되고 있는데 이 품목들 역시 냉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 양상추에 이렇게 두드러진 피해가 커진 이유는 네. 양상추 자체의 그 특성 때문인데요. 연하고 잎이 큰 데다가 그 지역 자체가 바람의 무방비 상태인 중고랭지다 보니까 이 하루 만에 냉해로 밭이 전파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을 배추와 가을 무도 김장철 앞두고 수확이 임박했는데 이번 냉해로 전혀 수확을 하지 못하거나 또 일부 수확이 가능한 무배추를 하더라도 상품성이 없어서 출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남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농작물에 한파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남쪽 지역도 한파 피해가 발생했는데 생강 같은 뿌리 채소의 경우에는 잎과 줄기는 다 얼어 죽고 그나마 뿌리 쪽이 살아남아서 이 빨리 수확을 하고자 해도 농민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속을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난해는 여름 장마가 길어서 피해가 있었는데 올해는 냉해 이전에 가을에 비가 또 집중돼서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여름 장마가 한 50여일 이어지면서 생육 부진, 병충해 발생 이런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가 하면 올해는 추석을 전후로 이어진 가을 장마와 10월 한파가 농민들 속을 태우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가을 장마가 이 수확기 농작물 병충해 상황을 악화시킨 주범이기도 합니다. 네. 전북과 충북의 일부 지역에서 그 지역 쌀 생산량의 70%까지 병충해가 발생했고요. 이게 이제 가을볕에 잘 여물어야 할 시기에 비가 계속 내리다 보니까 겉으로 봐서는 알고 들어찬 것 같지만 막상 수확을 해보니까 쭉정이가 너무 많아서 실수확량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 우박 피해까지 겹쳤는데요. 해당 지역 농작물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특히 경기도 안성 지역이 우박 피해가 심각한데 지난 1일 경기도 안성시의 서운면, 미양면 이렇게 이 4개의 면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지름 1cm에서 1.5cm의 그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이 여파로 1,060여 농가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피해 품목도 굉장히 다양해서 벼, 배추, 무, 양배추, 대파, 콩, 깨, 배 거의 모든 작물이 우박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참 농민분들 입장에선 이런 것 때문에 한 해 농사를 하루아침에 망쳐버리게 된 그런 셈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 한국농정 기자들이 전국 농촌의 자연재해 피해 현장을 최근 취재차 다녀왔는데 네. 충북 청주시의 한 배추밭은 이제 3,000평 가량이 됐는데 가보니까 70대 노부부가 수확을 포기하고 이 두둑을 덮고 있는 비닐을 다 걷어내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이 노부부는 30년 농사를 지어봤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다 이렇게 굉장히 허탈하게 얘기를 하셨고요. 또 경기도 안성의 한 무밭은 이제 농협과 계약 재배를 했는데 농협이 이 우박으로 이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율이 100%다 이렇게 공식 인정을 할 만큼 모조리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양배추 없는 햄버거처럼 농작물에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가 있고 특정 품목의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겠지만 가게 전반에 치명적인 피해 또는 심각한 불편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농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1년의 생계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수확을 코앞에 두고 피해가 발생한 거라 그동안 농사를 쭉 잘 지어왔기 때문에 씨앗을 구입하고 비료, 농약, 또 농지 임차료, 이렇게 농사에 짓는 데 들어간 생산비는 다 들어간 상태에서 하나도 건지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자연재해로 농사를 마친 농민분들은 한결같이 이 망가진 농산물 값을 온전히 보상받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이 투입한 생산비만이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않겠냐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100%다 정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인데 이렇게 입은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군요. 네, 사실 효과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자연재해로 망가진 농작물에 대한 정부 재해 대책이 하나도 없진 않지만 실효성 면에서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건데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의 경우는 기초, 광역 구분할 것 없이 농작물재해에 대비하는 예산이나 기금 자체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간혹 예비비에 여유가 있는 지자체라면 뭐 부족하나마 지원 여력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정부의 대책에만 기대고 있는 처지입니다. 네. 정부에서 이 자연재해 피해 지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한데요. 뭐 거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피해 지원을 좀 받기 어렵습니다. 가령 이제 어렵게 정부의 피해 지원이 결정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농업재해대책법상 정부와 지자체가 재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피해 종류에 따라서 농약 비용, 대파비라 그래서 파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종자나 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 네. 복구비 이 정도에 그칩니다. 작물 자체의 피해나 지금까지 투입 비용은 전혀 지원이 없는 상황인데요. 뭐 비유를 하자면 1,000만 원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는데 1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경기도 안성이 이번 우박 피해 비교적 빨리 지원이 결정이 됐는데 우박 피해 지역의 총 피해액은 82억 원가량을 추정되고 있는데 정부의 농약대 지원은 17억 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안성시가 예비비를 활용해서 10억 원에서 한 20억 원 정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의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험이 있는 건데 보험에 대한 생각이 또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가입률은 어떻습니까? 가입률도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뭐 자연재해 대책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자연재해 피해 복구 실효성 면에서 역시 부족한 제도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지금 현재 이제 품목별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매년 가입 대상 품목은 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상이 아닌 품목이 많은 한계가 있는데요. 올가을에 자연재해가 컸던 가을 배추, 가을 무, 양상추 이런 품목들도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네. 벼 같은 경우는 뭐 보험 가입 대상 품목이긴 하지만 이게 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한둘이 아닌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부담 비율이 우선 있고요. 보험금을 받게 되면 다음 가입에는 할증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농작물의 피해를 선정하는 손해평가사의 전문성 부족이라든가 방어적인 피해율 산정도 오래된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예. 경기도 안성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 이관호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번 우박 피해로 벼에 보험금을 신청하게 되면 올해는 이제 쌀이 풍년이라서 보험 피해율을 산정할 때 기준 생산량을 20% 늘려 잡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부담 20%까지 더하면 남은 60% 중에서 피해율을 따져서 보험금을 주는 방식이라는데요.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손해지는 보험금이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불만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최근엔 진짜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지금 몇 년째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게 자연재해 대책에 대해서 빨리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기후변화로 농민들은 점점 더 농사짓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등 이런 농민단체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농민 의견을 반영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 상품을 좀 더 다양하게 이 농민 피해 극복 차원에서 개발해달라. 그리고 소농들도 가입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적용을 한 이 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소농들 같은 경우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보험료가 비싸서라기보다는 보험 혜택이 없어서라는 의견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국의 대재해작물 보험을 좀 살펴보면 농업재해 예방, 복구, 보상을 총망라한 대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행정 수수료 정도만 받고 정부가 농민들에게 기초 보험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농민단체는 수십 년 전부터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이 아니라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구호 성격의 재해 대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음에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새로운 사회 안정만 차원에서 농작물 재해에 대처하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농업 기반 같은 경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자연재해는 농가의 책임을 물릴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공적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제 올해가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더 추워지면 못 다닐 텐데 오늘 어느 숲으로 가볼까요? 네, 살면서 시련이나 고난이 오면은 긍정적인 힘으로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기운을 내야 하는데요. 이를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회복력, 탄력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리질리언스의 번역어인데요. 한 대학 교수가 국내에 소개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원리는 긍정의 뇌를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부정의 뇌를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인데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려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러면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의 경우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가 개입하지 않을 때 자연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즉 노력이 없어도 회복 탄력성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이 없어야 자연의 모습을 찾는다. 자, 그곳을 어디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 건가요? 예, 그 전북 고창 운곡 람사르 습지입니다. 그거 소개글을 보면은요, 인간의 간섭이 사라진 자리에 자연이 스스로를 치유해서 복원된 운곡 습지는 2011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1980년까지 158세대 주민들이 논밭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마을에 저수지를 만들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떠난 농가 밭에 물이 자연스레 고이면서 습지 모습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됐다. 사람이 떠나면서 이제 다시 본래의 자연을 찾은 건데 어떤 생물들이 거기 살고 있나요? 네, 전 세계적으로 습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정받게 되면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는데요. 운곡 습지에는 천연기념물인 수달, 멸종 유기종인 원앙삭 등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식물의 경우 수질 오염으로 멸종 유기종이 된 가시연꽃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처럼 멸종 유기 야생 동식물 및 희귀종의 생태적 서식지로 보존 가치가 높고 자연에 의한 습지 복원 사례로 활용 가치가 높아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된 이 운곡 습지에 대해 전북대학교 생태조경 디자인학과 김창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곡 습지는 산지 저층형 습지의 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많은 웅덩이가 있으면서 초본요 식물들
즉 풀들만 살고 있는 습지 유형, 나무가 살고 있는 습지 유형, 또 운곡 저소지가 만들어 놓은 담수 습지 유형 등 굉장히 많은 습지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 예로 장구애비, 낙지다리, 동양달팽이, 플라나리아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네. 람사르 습지로까지 지정된 아주 소중한 곳인데 다양한 그 다양성이 있다는 게 또 높게 평가되고 있고요. 규모도 궁금해지고 어떤 식물을 보신 건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청밀의 동굴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안개가 많이 끼어서 운곡이라 불리는 고창 운곡 람사르 습지에 가셔서 그 안내판을 보시면은 여러 답사 코스가 있습니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3시간 30분 정도 걷는 코스였는데요. 저는 탐방 안내소에서 탐방 열차를 타고 운곡 습지 생태공원에 내린 다음 저수지를 보면서 주변을 2시간 정도 천천히 걸었습니다. 네. 그곳을 가기 위해 사전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운곡 주민들이 이곳에서 당나무를 많이 키웠다는 걸 접했습니다. 당나무는 한지의 원료로 쓰이는 나무인데요. 제가 한두 그루 당나무는 본 적이 있지만 군락지는 본 적이 없어서 약간 기대를 했습니다. 탐방 안내소 앞에는 당나무와 비슷한 뽕나무만 대거 심어져 있어서 그곳에 계신 분들이 물어보니까 지금은 당나무를 보기 어렵다고 말씀을 아쉽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제 당나무를 막 찾아보는데요. 오래전 우리 산을 빨리 푸르게 하기 위해 열심히 심었던 은사시 나무들이 많이 눈에 들어왔고요. 그 외 우리 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참나무, 소나무, 개온나무들 보다가 바로 알기는 어려운 작은 나무를 이렇게 휘 감고 올라가 있는 청밀의 덩굴이 보여서 청밀의 덩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해 주신 청밀의 덩굴을 보신 건데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단번에 이게 눈에 띌까? 저 같으면 그냥 지나치겠네요. 예,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청밀의 덩굴은 백합과 낙엽 덩굴성 관목으로 길이 1에서 5m까지 자라는데요. 분포 지역은 상당히 넓지만 중부지방에서는 자주 보기가 어렵고요. 남부지방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네. 이 청밀의 덩굴의 특징은 잎에 있는데요. 길이 3에서 12cm의 동그스름한 잎은 가장자리가 밋밋하고요. 양면에 털이 없어 광택이 나 보이고 가죽처럼 질깁니다. 그리고 잎맥이라고 해서 잎을 보면은 가느다란 선 같은 게 있는데요. 잎 모양을 유지시켜 주는 것은 물론 물과 양분의 이동 통로이기도 한 잎맥, 이 청밀의 덩굴의 잎맥은 5개에서 7개 되는데요. 대추나무 잎맥처럼 아주 선명합니다. 그래서 잎만 봐도 청밀의 덩굴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붉은색으로 익어가는 열매가 눈에 띄어 열매로도 이게 청밀의 덩굴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열매가 있으면 다행히 좀 발견이 쉽고 아니면 잎맥이 얼마나 선명한지를 또 보는 것도 요령이겠어요. 이름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에서 식물 이름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시점은 1937년 발간된 조선식물향명집인데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일제강점기 때 국내 1944종의 식물종의 식물명을 우리말로 정리한 식물명 목록집입니다. 이후 지금은 국가수목유전자원 목록심의회에서 대한민국 식물 이름의 통일화 및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결정된 이름이 국가표준식물 목록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보면 청밀의 덩굴이 올라와 있는데요. 가로 열고 비추천명으로 만개나무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 만개나무를 입력해보면 갈매나무과 낙엽, 화렵, 소교목으로 소개되어 있는 만개나무가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밀의 덩굴은 덩굴식물이고 만개나무는 소교목이라 완전히 다른 나무인데요. 네. 우리에게는 만개가 익숙합니다. 이는 바로 만개떡 때문인데요. 만개떡은 맵쌀 가루를 쪄서 치대어 거피 팥소를 넣고 반달이나 사각 모양으로 빚어 2장의 청밀의 덩굴 잎 사이에 넣어진 경남 지방의 떡을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봉산 앞을 지나가는데 그 먹자골목에서 찹쌀떡, 만개떡 외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만개떡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청밀의 덩굴 잎으로 만든 떡은 여전히 이제 만개떡으로 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그 떡을 싸고 있는 잎이 청밀의 덩굴 잎이었다라는 걸 진짜 처음 알았네요. 그런데도 만개떡으로 부르는 거네요. 네. 그 산림청 사이트를 보면은요. 청밀의 덩굴은 경기도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경상도에서는 만개나무, 전라도에서는 맹감나무 혹은 명감나무다. 가시가 만만치 않아 일본인들은 아예 원숭이 잡는 덩굴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경상도의 만개떡이 유명해서 만개는 알아도 청밀의 덩굴은 언뜻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청밀의 덩굴 잎을 이용해서 떡을 하는 것은 떡이 잘 들러붙지 않고 쉽게 쉬거나 부패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떫은 탄닌 성분이 떡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혹 만개떡을 직접 해먹고 싶어 청밀의 덩굴 잎을 따실 때에는 가시가 있으니까 찔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가시는 꼭 조심하시라 말씀드리고요. 국가 표준 식물 목록 사이트라는 게 있군요. 이것도 한번 시간 나실 때 돌아다녀 보시면 재미있겠어요. 다른 나무도 하나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청밀의 덩굴 이름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네. 청밀에는 청멸엣에서 온 것 같다. 청은 푸른 청이고 멸엣은 포도송이와 같은 열매를 뜻하는 명라 또는 만개가 닿아 있으므로 푸른 열매가 달리는 덩굴성 식물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와 다른 의견도 있고 좀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식물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식물의 생장을 보면서 무딘 감각을 새롭게 깨워 삶의 활력소를 얻는 것인데요. 이 원리로 행해지는 것이 원예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돌보는 원예 활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자연의 순환에 녹아 들어 편안한 상태를 갖게 한다는 것인데요. 덩굴로 자라고 있는 청밀의 덩굴을 떠나 습지 식물이 가득한 곳으로 옮겨가던 중 길가에서 하얗게 피어있는 구절초가 있어 구절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길가에서 만난 구절초. 그러면 이제 화분에서도 키울 수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연에서 만나본 모습은 어떠셨나요? 네. 제가 그 탐방열차에서 내린 뒤에 인공으로 조성된 생태 습지 공원에 가득 심어져 있는 구절초를 보면서도 가을이구나 반가워했는데요. 분명 누가 심지 않았고 자연으로 자라고 있는 다른 곳에 있는 구절초를 보니까 녹색 물결 사이에서 하얀 빛을 발산하는 모습이 씩씩하면서도 아주 황홀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네. 이 구절치는 초롱꽃목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인데요. 이름과 관련해서는 음력 9월 9일 그러니까 중양절에 채취한 꽃잎으로 국화주를 담가 먹으면 몸에 좋고요. 역시 같은 날 자른 꽃과 줄기를 약재로 이용하면 효과가 아주 좋아 구절초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절초는 전국 산지 밝은 곳에서 50cm까지 자라는데요. 땅속 줄기가 길게 옆으로 뻗으면서 자라 물이 지어있는 구절초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기억하기 좋게 이름을 지은 거네요. 음력 9월 9일에 자른다. 예. 그런데 이것도 좀 다른 이름도 많이 존재하겠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표준 식물 목록을 보면은요. 구절초를 입력하시면은 바위구절초, 포천구절초, 한라구절초 등 11개의 구절초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생지, 발생지에 따라 앞 이름이 정해지고 모두 뒤에 구절초가 붙어 있어 지역마다 약간 다른 모습이지만은 모두 구절초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초는 가을 정원을 꾸미는 대표적인 국화인데요. 안도현 시인은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쑥부쟁이와 구절초를 구별하지 못하는 너 하고 이 들길 여태 걸어왔더니 나는 지금부터 너하고 절교다 라는 시를 썼는데요. 네. 이 시의 제목이 무식한 놈입니다. 친구가 이걸 구별 못하니까 무식한 놈이다 이렇게 되게 절교까지 가는 건데 네. 무식에서 벗어나려면 진짜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겠어요. 네, 구별하면 유식한 사람이 이제 되는 건데요. 네. 세세한 구분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들국화도 정원으로 옮겨 키우니 국화와 들국화도 같은 느낌을 주지만요. 그래도 가을 들녘을 걸으면서 언뜻 모습을 보여주는 꽃들을 보면서 식물과 교감을 하면 이름을 잘 몰라도 좋은 긍정의 기운을 많이 얻을 것 같습니다.
긍정 마인드를 갖게 해준다는 회복 탄력성 구성 요소로 주의력, 자기인식, 자기 효능감, 자기 조절, 낙관성, 공감, 사회성 등이 있는데요. 공감 능력 향상에 식물 관찰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았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노력이 없어도 자연의 모습을 가져온 고창, 운곡, 람사르 습지에서 구절초에 내려앉은 성물결 나비와 벌을 보고 있으니 잠시이지만 저절로 제가 노력 없이도 자연스레 치유되는 느낌을 그곳에서 가졌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다시 2,000명 넘게 나왔어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서 2,111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160여 명 정도가 늘었고요. 또 지난주 목요일 발표된 확진자 수보다 670여 명이나 늘었습니다. 또 지난 8일 이후 20여일 만에 2,000명대 확진자가 다시 나왔는데요. 오늘도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부터 50대 성인과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이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합니다. 특히 얀센 백신 접종자는 어제 오후 8시부터 그 예방접종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한 예약이 시작이 됐고요. 이들은 다음 달 8일부터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0대와 기저질환자 우선 접종 직업군은 다음 달 1일 오후 8시부터 예약을 시작하고 15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이 추가 접종은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이 쓰이는데요. 그 얀센 백신 접종자는 희망할 경우 얀센 백신으로 추가 접종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보건소에 연락해서 얀센 접종력을 사전에 확인받아야 합니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 신청 중이라고요? 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이 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혹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등입니다.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보상 신청을 해야 하고요. 온라인의 경우 한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그리고 영어로 KR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 이 보상 대상 여부인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내일까지는 홀짝제가 이어지는데요. 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오늘은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분들, 내일은 짝수인 소상공인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접수도 있는데 사업장 소재지 내에 있는 이 시, 군, 구청에 있는 이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 준비 중인데 분향소는 설치하지 않는다고요? 네,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지만 한편에서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주의 시민단체들은 한 사람의 죽음을 조용히 애도하면 될 일이라면서 헌법을 파괴한 죄인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결정은 유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국장임에도 분향소 설치와 조기 개양을 하지 않았고요. 이 광주와 전남의 다른 공공기관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정부도 별도의 분향소를 마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만 이 서울시가 마련한 것이고요. 지난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는 정부가 직접 분향소를 국회에 마련했는데 정부는 이번엔 분향소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이 장례를 최대한 검소하게 치르고 싶다는 고인과 유족의 뜻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19 방역 상황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장 장례위원회 구성을 완료했고요. 이 고인의 연결식은 내일 오전 11시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거행되고 유해는 경기도 파주시 검단사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을 두고 지금 논쟁 중이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언급해서 국민의힘이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말 그대로 음식점 수를 제한하자라는 의미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그제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만나서 이에 대해 언급하며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후보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고 홍준표 후보도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이재명 후보는 진화에 나섰는데요. 당장 국가 정책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음식점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이다라며 이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고요. 이 규제 철폐가 만능은 아니라며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는 어제 대국민 메시지를 냈군요.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어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로 부패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겠다라면서도 최근 잇따른 실언 논란을 의식한 듯 이 정치 신인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밤새 노력을 해왔으며 또 앞으로도 피나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다라고 했고 윤석열을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의 도구로 써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홍준표 후보도 즉각 반응을 내놨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서 본인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고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며 2030 세대와 호남에서는 한 자리도 안 나오는 지지율로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본선에서 이기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가 야당 후보가 돼서 본인이나 가족의 안위를 지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휴대전화를 열어주지 않아서 수사에 좀 난항이 있다고요. 네,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손준성 검사가 다음 주 화요일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 착수 이후 50일 가까이 이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인데요. 이 때문에 공수처는 지난 영장심사에서 이것이 증거인멸 시도이고 그래서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 기종은 보안이 강해서 이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잠금을 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뿐 아니라 이 검사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받을 때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이 수사팀이 난항을 겪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에 공수처가 사흘 전 그 영장 실질 심사 당시 이 법원에서 손준성 검사가 범죄자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라며 수사하던 검사가 피의자로 입장이 바뀌니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임성근 판사에 대한 국회 탄핵이 각하됐다고요? 네, 재판 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국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개월 만인데요. 이 전체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이유는 이미 임기가 끝나서 퇴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임성근 판사는 후배 판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만 이 법원에서는 후배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행위를 하더라도 직권남용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퇴직을 했기 때문에 탄핵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임성근 전 판사 측은 헌재 각하 결정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냈는데요. 이 파면된 법관은 5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지만 임성근 전 판사는 변호사 활동에도 제약이 없게 됐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